그래서 가끔 바다가 사나워지고 모질어질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러는 것이려니 여겼다. 달이 여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바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었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배는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바다가 잔잔해서 노젓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조류 덕택으로 배를 움직이는 힘의 3분의 1은 덜을 수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에는 처음 목적지로 여겼던 곳보다 훨씬 멀리 나오게 되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깊은 곳에서 낚시질을 했지만 매일 허사였지. 오늘은 칼고등어와 다랑어 떼가 모이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겠다. 거기에 큼직한 놈이 있을지 모르니까. 노인은 날이 완전히 밝아지기 전에 미끼를 꺼내려고 노를 놓았다. 이제 배는 조류에 맡길 심산이었다. 우선 미끼 하나를 40길 아래로 넣었다. 두 번째 것은 75길 아래로,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과 125길 아래의 푸른 물속에 내려뜨렸다. 낚싯바늘의 몸대는 미끼고기 안으로 밀어넣어 단단히 꿰맸고 구부러지고 뾰족한 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쌌기 때문에 미끼는 모두 머리를 아래로 두고 매달려 있었다. 정어리들은 양쪽 눈을 꿰매어 달아놓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돌출된 낚싯바늘의 반달 모양의 환을 씌운 것 같았다. 미끼의 구수한 냄새가 고기들의 입맛을 돋울만 했다. 소년이 노인에게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를 주었는데 그것은 제일 깊이 던진 줄에 매달려 있었다. 다른 줄에 한 번씩 썼었던 푸른 정어리와 누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는 연어 수놈을 매달았다. 연필 굵기만 한 낚시줄에는 초록색 수액을 칠한 막대기를 하나 매달아 놓고 고기가 미끼를 조금 잡아당기거나 닿기만 해도 막대기가 물속에 잠기도록 되어 있었다. 또 낚싯줄마다 40길짜리의 낚싯줄 2벌이 같이 달려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낚싯줄에 이어 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고기가 300길 이상까지 낚싯줄을 끌고 갈 수 있다. 이제 노인은 배전 너머로 낚싯대 3개가 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낚싯줄을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로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이제 곧 해가 솟아오를 것 같았다. 해가 바다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자 저 멀리 물 위에 떠있는 다른 고깃배들이 조류를 가로질러 야트막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날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수면 위에서 햇빛이 반짝거리고 이윽고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바다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노인은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어두운 물속 깊이 곱게 내리뻗은 낚싯줄을 보았다. 그는 낚싯줄을 휘어지지 않게 바로잡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능숙했다. 그래야 근처를 오가는 고기가 바로 미끼를 물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정확히 미끼를 놓을 수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종종 조류에 낚싯줄을 담가놓기 때문에 100길 되는 곳에 낚싯줄을 들이온다는 것에 실제로는 60개의 수심에 떠있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정확하지. 노인은 혼자 생각했다. 단지 난 운이 없을 뿐이야. 그러나 누가 알아?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니까 말이야. 재수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먼저 빈틈이 없어야 해. 그럼 운이 따를 때도 놓치지 않게 되니. 해 뜬 2시간이 지나자 이젠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부시지 않다면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배는 수척밖에 없었고 그나마 배들도 먼 해안 쪽에서 납작하게 보였다. 노인은 다시 생각했다. 난 아마 평생 동안 바라보아온 아침 햇빛 때문에 눈이 상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저녁 때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앞이 캄캄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햇빛은 저녁에 더 강한데도 눈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침이란 말이야. 그때였다. 노인은 곰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편 채 그의 머리 위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는 날개를 뒤로 젖힌 비스듬한 자세로 급파강했다.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뭘 본 게로구나. 그냥 먹이만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노인은 새가 맴들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노를 저어 다가갔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이 위아래로 팽팽하게 들이어져 있도록 유지하면서 가까이 갔다. 새를 이용하지 않고 고기잡이를 할 때 조금 더 빠른 속도였다. 새는 더 높이 날아올라가더니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다시 빙빙 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면을 향해 내려보았다. 노인은 날치가 물 위로 튀어나와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돌고래군, 큰 돌고래야. 그는 노를 노바지에 걸고 뱃머리 위창에서 작은 낚싯줄을 하나 꺼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시거리와 보통 크기의 낚시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기에다 미끼로 정어리를 한 마리 달았다. 그것을 그물 쪽에 있는 쇠고리에 단단히 붙들어 맨 뒤 배전 너머로 들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달아서 뱃머리의 구석진 곳에 감았다. 그는 다시 노를 저으며 아까 그 검은 새가 수면 위를 낮게 날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는 날개를 비스듬히하고 수면 근처에서 날치를 잡으려고 야단스레 활개를 치고 있었으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노인은 수면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날치대의 바로 아래쪽에서 돌고래 날치대의 바로 아래쪽에서 돌고래가 물살을 헤치며 날치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돌고래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날치가 물속으로 뛰어들 때 잡으려 했다. 때를 이룬 돌고래가 꽤 많아서 그 날치들이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검은 새도 자신의 몸집에 비해 크고 빠른 날치를 잡을 가망은 거의 없었다. 노인은 날치들이 자꾸만 튀어오르고 그것을 잡으려는 새의 부질없는 동작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고래떼를 놓쳐버렸군. 노인은 생각했다. 놈들은 민첩하게 멀리 달리고 있어. 쉽게 따라올 수가 없을 거야. 그래도 아마 혼자 뒤떨어진 놈을 잡아 올릴 수 있을지 몰라. 혹 그놈을 놓친다 해도 그 근방에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 큰 고기가 말이야. 그 녀석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거야. 저 멀리 육지로 구름이 산처럼 피어나고 해안은 검푸른 산들 때문에 긴 초록색 선으로 보였다. 바닷물은 검푸른색이었는데 너무 짙어서 자주 빛에 가까웠다.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니 붉은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플랑크톤이 보였고 이따금 햇빛이 물속에서 이상한 색으로 반사되는 것도 눈에 띄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물속 깊은 곳까지 똑바로 들이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플랑크톤이 떠 있다는 것은 바로 가까이 위에 고기가 있다는 의미였다. 해가 더욱 높이 솟아오른 것이라든지 육지 위 구름의 형태로 보아 오늘 날씨는 틀림없이 좋은 것 같았다. 이제 새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수면 위에는 햇볕에 발한 해초가 배점 가까이에는 자줏빛 고깔 해파리만 보일 뿐이었다. 해파리는 물살에 의해 앞뒤로 뒤집히며 기분 좋게 거품을 내뿜고 있었는데 자줏빛 긴 실꼬리들을 1야드
가량의 물속에서 질질 끌고 떠다녔다. 이건 아구아 말라로군. 노인이 가만히 노를 저으며 물속을 들여다보니 긴 꼬리 사이로 작은 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물거품 아래 그늘에 숨어 있기도 했다. 작은 고기들은 이미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서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한 노인이라도 실수로 팔이나 손에 자줏빛 점액을 묻히게 되면 온나무를 만졌을 때와 같은 자국이나 종기가 생겼다. 아구아 말라 독은 금세 온몸으로 퍼져서 마치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무지갯빛 거품조차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기만적인 것이어서 큰 바다 거북들은 이것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와서 눈을 감고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거북들이 해파리를 먹어버리는 걸 좋아했을 뿐 아니라 폭풍이 지난 뒤 해변을 걸어 다닐 때 곳곳에 널려있는 해파리들이 단단한 구두창 아래에서 펑펑하고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다. 그는 녹색 자라와 대모 거북이가 흥미가 있고 값이 더 나갔기 때문에 특히 더 좋아했다. 그러나 등껍질이 누렇고 교미하는 모습이 야릇한 데다 눈을 감고 고깔 해파리를 즐겨 먹는 우둔한 왕바다 거북을 볼 때에는 경멸감으로 깔보기도 했다. 노인은 여러 해 동안 거북잡이 배를 타기도 했었지만 거북에 대해 신비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거북에 대해 단지 측은하다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다. 길이가 조각배만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큰 거북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북은 칼질을 해서 배를 갈라놓아도 몇 시간 동안이나 심장이 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에 대해서 냉혹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노인은 나도 이런 심장을 갖고 있으며 내 손발도 거북의 손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곤 했었다. 노인은 기운을 내려고 거북의 흰알을 먹은 적이 있었다. 9월과 10월에는 큰 고기를 잡을 힘을 기르려고 5월 내내 그 알을 먹었던 것이다. 노인은 또 어부들이 고기잡이 도구를 보관해 두는 판잣집으로 가서 상어 간유를 매일 한 잔씩 마셨다. 상어 간유는 큰 드럼통에 담겨 있었는데 원하는 어부들은 누구라도 마실 수 있도록 거기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 어부들은 그 맛을 싫어했다. 그러나 간유를 먹으면 이른 아침에도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사소한 감기나 유행성 감기에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눈에도 좋았다. 그때 노인은 머리 위에서 다시금 새가 빙빙 도는 것을 보았다. 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방금 전처럼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날치도 없었고 미끼 고기들도 흩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던 다랑어 한 마리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나자 연달아 다른 다랑어들이 뛰어오르더니 사방으로 날뛰었다. 다랑어들은 바닷물을 휘저으며 미끼를 따라 올라왔다 떨어지곤 했다. 미끼 주위를 맴돌며 쫓고 있는 것이었다. 저것들이 저렇게 빨리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따라갈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다랑어 떼가 흰 거품을 일으키며 쫓아다니고 겁에 질려 물 위로 올라온 미끼고기들을 내려덮치는 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낚시에는 새가 꽤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고리를 만들어 밟고 있던 고물쭉 낚싯줄이 팽팽해졌다. 노인은 재빨리 손에서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잡아 끌어올렸다. 낚시에 걸린 작은 다랑어가 부르르 떨며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줄을 잡아당길수록 고기는 더 요동쳤다. 노인은 물속에서 푸드득거리는 고기의 푸른 잔등을 보았고 고기를 뱃전으로 채워 올리기 직전에 등이 금빛으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다랑어는 햇볕이 내리쬐는 고물 쪽에 놓여졌다. 단단한 총알처럼 생긴 다랑어는 크고 멍청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쑥한 꼬리로 배의 널빤지를 두들겨대며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생각해서 다랑어의 머리를 때려 즉사시킨 다음 아직도 떨고 있는 몸뚱이를 고물 구석진 곳으로 던졌다. 다랑어야, 좋은 미끼가 되겠다. 못해도 10파운드는 나가겠는걸.